네, 발달심리학 6월 5일 14주차 3차 실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이 청소년들의 일탈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아노미 이론과 그리고 슈들랜드가 했던 이제 이 접촉차 이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3월달 첫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영유아 이때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자신의 내적 모습이 우리가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또 이제 노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 수업 시간마다 또 다른 교과목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릴 때 학습되고 그리고 어릴 때 자기가 이제 보면서 자신 내면 속으로 어찌 보면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어른 때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 때, 영유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이 패러다임과 또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은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아노미 상태는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규범 상태, 혼란한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청소년의 아노미와 이 듀케임의 이 아노미에서 이 자살로도 같이 연계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우리가 그래서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내면적으로도 많이 아직 자기 자아가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고, 그리고 어찌보면 몸은 이제 어른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 이 내적으로는 크게 그만큼 성장을 하지 못한 시기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청소년기 때 자신의 자아가 이제 독립적으로 어떠한 이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이제 건전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원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아동기와 유아기와 그리고 이 성인기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혼란한 삶의 이 일탈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들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 디르케임이 언급했던 이 아노미 개념을 자살 연구에도 이제 적용된다 했는데, 결국 디르케임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 병리 현상,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그는 아노미라고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즉 혼란한 상태, 무언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를 그렇게 이제 개념을 했는데, 이 디르케임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 것처럼 두 가지 이제 연대를 말하는데,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가 있습니다. 기계적 연대는 우리가 전통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화가 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회적 분업이 물론 이제 그 시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후기 산업사회에 비교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덜 분업화가 된 사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예전에 우리 많은 이제 뭐 예전에 지금에 비해서 더 다자녀 형태였기 때문에,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업은 1차 산업이라는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자녀 시대도 아니고 형제가 2명, 많아야 3명인데, 근데 그 2명, 3명인 형제들도 직업이 대부분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역할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하는 일들도 많이 달라지고, 즉 분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이 현대 모습이라면은, 이 기계적 연대에서 말하는 사회적 분업이 덜 진행되었다는 것은 전통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규범은 굉장히 억압적이다 나오는데 우리 전통사 어찌 보면 개인화, 개인주의가 어찌 보면은 좀 더 덜 이루어진 사회. 그래서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어찌 보면은 공동체 이익.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이기주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분파주의 성향이 더 강한 그러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사회. 그래서 뭐 우리 단적으로 본다면은 이 융합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단체나 아니면 그 조직 사회에서의 뭐 가장 어른의 말 한마디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어찌 보면은 조금 관료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조금 더 이제 형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걸 반대로 이제 유기적 연대는 지금의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적 연대는 보다 발전되고 산업화된 지금 후기 산업사의 우리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다 발전되고 산업화된 이 사회의 특징으로서 이 사회적 분업 또는 이 기능적 분화의 산물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 연대의 사회에서는 결국엔 계약적 관계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우리 학교와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이 학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그 소속된 직장에서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가치관과 소신의 차이가 기계적 연대에 비해서 유기적 연대에서는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 통합도는 사회적 응집도는 전통사회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적인 예로 우리 예전에는 동네에서 뭐 동네에도 예전에는 뭐 시골이나 이런 데도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가구 수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족 숫자도 많았고 하지만 어느 집 식구가 몇 명이고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또 그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경사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속된 말로 옆집에 이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서로 이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통합과 사회 응집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굉장히 이제 낮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고 틀렸다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에서의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디리케임은 언급한 이제 자살의 유형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기적 자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 또 발달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기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도가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적 통합도가 낮은 경우는 언제냐면은 우리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전통사회일까요? 아니면 기계적 연대일까요? 기계적 연대 전통사회인데 기계적 연대에서 나타날까요? 유기적 연대에서 나타날까요? 보시면은 자 사회적 분업이 덜 진행되고 사회 통합 정도는 높은 사회 사회 통합 정도가 낮은 경우를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유기적 연대 즉 이기적 자살은 지금 후기 산업사회인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자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노인 자살 또는 이제 청소년들의 자살도 여기가 들어가겠죠. 성적 비관 자살 이런 것들도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타적 자살은 반대로 사회 통합도가 이제 지나치게 높을 때 발생합니다. 사회적 통합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언제냐면은 우리 전통사회이죠. 그때는 사회적 통합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자살 유형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은 자 우리 사회적 규범이 붕괴되고 행위의 기준을 상실했을 때, 즉 어찌 보면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IMF 때나 그때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기준이나 어찌 보면 이제 이정표 같은 게 많이 상실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후 모든 것이 붕괴되었을 때, 또 재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또 엄청난 해일이 발생했거나 그런 이 재난 이후
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IMF 때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이렇게 그 사회적 규범이 재구수를 못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인 기준이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노미적 자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숙명적 자살은 이 아노미적 자살과 같이 항상 나오는데, 이 아노미적 자살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규범이 붕괴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숙명적 자살은 규범이 너무 과도하게 개인을 지배했을 경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고3 수험생의 자살, 이 입시제도라는 그러한 규범, 그러한 사회적 제도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뭐 또 하나 말하자면은 뭐 군대에서 이등병의 자살, 군 규범이라는 뭐 그런 어찌 보면은 이 굉장히 짜여져 있는 그런 억압적인 그런 이제 체제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또 경험하고 또 이제 자기가 생활하다 보면은 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등병의 자살이나 고3 수험생의 자살, 그리고 뭐 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왜 기업에서도 왜 보면 직장인들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이 관료주의 사회에서 너무 억압된 그런 이제 체제 속에서 특히 왜 공무원분들이 한 번씩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너무 많은 업무와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량의 과다, 또는 뭐 민원인 폭주,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관료주의 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살의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듯이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행위의 기준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사회적 교제가 약화되어 가지고 수단과 목표 간의 괴리를 불러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자살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교제가 약화되었다, 즉 사회적 통합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연대인 전통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적 이 통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사회적 규제가 약화되면서 이것이 수단과 목표 간의 괴리, 즉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좋은 집에서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목표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즉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목표가 생겨서 부자가 되는 목표. 그럼 수단은 뭘 해야 될까요? 수단은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열심히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수단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수단과 목표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누구보다도 성실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IMF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엔데믹 현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셧다운되는 경우, 이럴 때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 되면은 어찌 보면 수단은 원래 정해져 있는, 어찌 보면은 FM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목표 간의 제3의 변수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IMF 때도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살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아노미적 이 자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회적 교제가 약화되어 가지고 수단과 목표 간의 괴리가 발생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뭐 고3 수험생의 자살도 어찌 보면은 뭐 앞서 숙명적 자살도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왜? 굉장히 이 사회적 통합도가 낮아지면서 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그 규모의 강화로 인해서 숙명적 자살도 될 수 있겠지만, 이 고3 수험생의 이 자살은 또 아노미적 자살로도 이해도 되겠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는, 예를 들어서 뭐 국립대를 가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자율학습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고 게임도 하지 않아 성실히 공부했다는 이 수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립대를 가지 못한 거나 성적이 안 오른다거나, 즉 수단과 목표 간의
어찌 보면 이 괴리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래 되면은 그 강박감과 그 제도의 억압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노미적 자살은 굉장히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노미 자살이라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동 시기에 많이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경기 주기에 따라서 자살률이 다를 수도 있고, 경기가 근데 중요한 건 호황기일 때도 자살률이 높고 또 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아노미 자살은 굉장히 이 사회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 이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와 2000년대는 훨씬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마트 시대를 살면서. 근데 자살률은 지금이 높을까요? 7, 80년대가 높았을까요? 안타깝게도 7, 8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찌 보면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문화적 수준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인구 사회적 조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많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지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꼭 모든 것이 어려울 때만 이 자살률이 높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그 시기에도 이 자살률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이 경제 대공황이 끝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어찌 보면은 1970년대 초반 이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오기 전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특히 유럽 사회는 복지 국가의 황금기라 불리거든요. 1950년도부터 70년 고 20년 사이 경제 성장에만 올인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히 이 서유럽 국가에서 뭐 영국과 프랑스와 이쪽 독일들, 뭐 그리고 이탈리아 이쪽 나라들 중에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29년도 경제 대공황, 1939년도 2차 세계대전 시작, 이때는 굉장히 격변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살한 사람보다는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를 지나면서 6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누리는 그 시기에 오히려 자살률이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노미적 자살은 물론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동 시기에도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결론. 하지만 자살의 유형을 현실에서는 이것은 이타적 자살, 이것은 뭐 아노미적 자살, 이것은 숙명적 자살, 이렇게 우리가 이 한 획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딱 구분하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자살 사례를 어떤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무조건 나누기보다는 그 사회적인 그런 기준과 사회적 변화 양상, 뭐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MBTI 검사를 하더라도 I 성향이 있는 사람은 E 성향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T와 F 같은 경우도 뭐 감성적인 F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이성적인 이런 T 성향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성분이 조금 더 자신을 이렇게 지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살 또한 우리가 무조건 이것은 아노미적 자살이다, 이것은 무조건 이타적 자살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턴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인데 이 디르케임이 했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 앞에 문화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수단 앞에는 이 제도적인 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차이를 뒀을 뿐인데 이 멀턴의 이 수단과 목표 요 내용과 똑같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거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 이제 발달 심리 이제 문화 전달론인데, 문화 전달론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화는 언어, 관습, 규범 등 우리가 생활 양식, 즉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 부르죠. 우리가 생활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총체가 다 뭐냐면은 다음 세대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근데 전달될 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냐면은 학습되어서 전달됩니다. 우리가 물론 기록도 남기고 그리고 또 많은 기타 관련된 이제 매체도 남기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다음 세대가 앞 세대를 보고 배우고 학습되어서 그것이 기준에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대 간 전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범죄나 비행이나 아니면은 또 관련된 그러한 사회적인 악습들도 같이 그렇게 학습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화 전달로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먼저 비행 지대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수업 시간에 했는 그대로 쇼와 맥케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 생태학을 보면서 일탈이 잘 일어나는, 즉 우리가 흔히 말 우범 지역이라고 부르죠. 일탈이 잘 일어나는 지역은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면서 그 지역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싼 이제 전위지대,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탈과 비행이 일어나는 지역이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런 지역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범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불량 청소년들을 비롯한 또 많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밤에는 보통 가로등이 고장나 있거나 인적이 드물거나 좀 외진 곳이거나 뭐 그런 성향의 특징이 있겠죠. 그 비행지대로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즉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비행지대로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정 지역에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들과 대면하면서 그들의 생활 양식이 학습되면서 그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지대론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어쩌면 도시의 황폐화된 지역은 사회 해체를 유발한다, 즉 우범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통제력이 약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제가 안 되고 뭐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 멋대로 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갱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고 높은 비행 발생률을 발생한다, 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비행지대, 그냥 우범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 차이론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접촉 차이론은 이 슈드랜드가 뭐라 했냐면은 결국 범죄 행위나 일탈 행동도 결국 뭐가 됐냐면은 학습되어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뭐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그런 것이 학습되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을 이 슈들랜드가 접촉 차이론으로 또 발전시킨 케이스인데, 되게 보면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들은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가 부모님의 어찌 보면은 이 가정 폭력 또는 이제 언어 폭력 또 음주로 인한 가정의 어찌 보면은 긴장감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유년기 시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청소년기 유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 특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결심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성인기에 진입하는 그 시점,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은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시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 초기라고도 하고 후기 청소년기라고도 합니다. 그때 일반 집에서 자란 이 청소년들보다 알코올 중독집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음주에도 훨씬 더 빨리 노출이 되고, 술을 먹는 횟수와 술을 먹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과 술을 먹고 나서 발생하는 어찌 보면 부정적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비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들보다 훨씬 빈도가 높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드랜드가 언급했던 그러한 이제 비행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접촉 차이론, 만나서 경험하게 되고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범죄와 또는 다른 일탈 행동들과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접촉 차이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면은
접촉 차이는 어느 만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 동안 만났냐에 따른 이 빈도와 지속기간, 그리고 그 접촉에 대한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죄 행위는 그 학습 과정은 결국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나 이제 비범죄 행위 모두 일반적인 욕구의 가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접촉 차이론을 이제 결론 내리면은 일탈 문화 또는 부분 문화 이런 것들이 접촉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거, 그리고 범죄 집단도 어찌 보면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범죄자나 비행소년은 그 집단의 고유한 문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기서 문화 목표는 대부분 다 경제적인 이득이 되겠죠. 근데 그 경제적 이득 또한 합법적인 아닌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접촉 차이론이 주는 이제 마지막 이 한계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취약한 부분. 결국 뭐냐면은 분명히 똑같은 알코올 중독집 가정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성품과 인격과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일탈하는 환경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촉 차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말 그대로 안 좋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그런 가정에서 노출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아로 자라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올바른 성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접촉 차이론이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 심리측정 및 평가 수업의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제3의 변수가 들어가서 이 결론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셨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보시고, 그에 대해 슈들랜드도 상황 규정이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슈들랜드는 그렇게 의미를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 관련된 그런 나머지 하위 문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자료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주차 6월 5일 3차 실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5주차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공지 드린 대로 이 언급된 시험 문제 3가지 중에, 서술형 3가지 중에 2문제 잘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15주차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